인터페이스의 보안을 위한 네트워크 영역에 적용을 하는 솔루션과 거리가 먼 걸 물어봤는데요. 우선 SMTP라고 하는 것은 그 전자 우편에서 사용이 되는 프로토콜이에요. 그러니까 인터페이스 보안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소프트웨어 공학의 기본 원칙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뭐냐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말에 나오게 된 위기가 소프트웨어 위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소프트웨어 위기라고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시간과 비용은 늘어나는데 하드웨어라고 하는 기계장치는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발전을 하기 때문에 하드웨어에 맞춰서 수행해야 될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발전이 늦춰진다라고 하는 것들이 소프트웨어 공학의 위기거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공학이 갖고 있어야 될 가장 기본적으로 그 원칙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최대한 많은 인력을 투입한다라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소프트웨어 공학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공부하는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적은 인원과 적은 비용을 통해서 최대한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것이 소프트 공학이기 때문에 최대한의 많은 인력 투입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자, 패키지 소프트웨어에서요, 제품 품질 요구사항 테스트를 위한 국제 표준을 물어봤는데요. 우선 제품 품질이나 그 품질과 관련되어 있는 표준은 ISO와 IEC라고 하는 요것에 의해서 표준이 만들어지거든요. 뭐 대표적인 것 중에 이제 9126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9126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테스트 절차를 통해서 그 제품의 품질을 요구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여기에 써있는 12119라고 하는 것도 표준 품질에 대한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4598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14598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5010이라고 하는 것도 이 품질과 관련되어 있는 그 국제 표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클린 코드의 작성 원칙과 거리가 먼 걸 물어봤거든요. 클린 코드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수정하고 추가할 수 있게 단순하고 명료하게 작성이 되는 코드를 말해요. 다시 말하면 잘 작성이 된 코드죠. 잘 작성이 된 코드라고 하는 것은 중복을 최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화해야겠죠. 블랙박스 테스트 유형에 대한 걸 물어본 것 같은데요. 우선 블랙박스가 아닌 이 조건 루프 검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 화이트박스입니다. 블랙박스라고 하는 것은 박스가 까맣다라는 얘기니까 안에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블랙박스는 기능 위주로 테스트를 하는 걸 블랙박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를 기능 검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부정확하거나 누락된 기능이 있거나 또는 인터페이스에 오류가 생기거나 또 자료 구조나 또 외부 데이터의 접근에 따른 어떤 오류 또는 행위나 성능에 따른 오류 또 초기화에 대한 오류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게 블랙박스거든요. 그래서 테스트 과정에서 마지막에 하는 것이 블랙박스 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이트박스에 해당이 되는 조건과 루프 검사는 화이트박스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블랙박스는 이제 동등분할 또는 동치분할이라고 부르고요. 경계값 또 그 다음에 원인 효과라고 하는 것, 또 오류 예측 검사, 또 비교 검사가 블랙박스에 해당이 됩니다. 화이트박스는 박스인데 안에 내용이 다 보인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픈되어 있는 상태에서 원시 코드를 확인해가면서 오류를 체크하는 코드를 화이트박스라고 부릅니다. 이 화이트박스는 일반적으로 테스트 과정 초기에 진행이 되는 거고요. 모듈화를 작동하는 것을 직접 관찰하면서 소스 코드를 확인하면서 한 번씩 그 모듈들을 수행하면서 오류를 검출하는 게 화이트박스예요. 화이트박스에는 기초 경로 검사와 제어 구조 검사, 제어 구조 검사가 있는데요. 제어 구조 검사 중에요. 조건 검사, 루프 검사, 그 다음에 데이터 흐름 검사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화이트 검사에 해당이 됩니다. 제어 흐름 그래프에서 맥캐브에 의해서 만들어진 요거를 구하라는 뜻인데요. 얘는 이제 순환 복잡도라는 뜻인데요. 순환 복잡도에서 수를 계산하는 공식은 V는 E 마이너스 N 플러스 2로 그 수를 계산을 합니다. 여기에서 2라고 하는 것은 하살표의 수를 뜻하는 거고요.
n은 노드의 수를 뜻합니다. 여기에서 노드는 이런 것들이 노드가 되겠죠. 그래서 노드는 4가 되겠고요. 그 다음 하살표의 수를 물어봤죠. 하살표는 보시다시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이루어져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얼마가 될까요? 결과는 4가 되겠죠. 그래서 그 순환 복잡도를 계산하는 공식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으네요. 자, 기본적으로 자료 구조에서 이제 정렬이라고 하는 게 어떤 키값에 의해서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을 정렬이라고 부르거든요. 여기에서의 키값은 오름차순이 되는 거고요. 정렬의 종류는 선택 정렬, 그 다음에 그 삽입 정렬, 버블 정렬, 일반적으로 이렇게 3개의 정렬이 있어요. 선택 정렬은 쉽게 이해하시면 자리를 먼저 선택하고 나머지 것들과 비교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저는 1회전부터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자, 제가 1회전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1회전은 제일 먼저 이 37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나머지 것들과 비교해서 자리를 바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37과 14는 오름차순이기 때문에 오름차순이라고 하는 건 작은 숫자에서 큰 숫자로 가는 게 오름차순이 되겠죠. 그래서 37과 14는 자리가 바뀌죠. 그래서 먼저 14가 들어오고 그 다음 37이 오고 그 다음 17이 오고 그 다음 40이 오고 그 다음 35가 오겠죠. 아직 1회전이 끝난 건 아니에요. 나머지 것들과 자리 바꿈을 다 해야 돼요. 자, 그럼 14와 17을 비교하면 자리 바꿈 할 필요가 없죠. 14와 40도 없고요. 14와 35도 없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1회전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1회전에는 14가 먼저 채워진 거고요. 그 다음은 두 번째 위치에 있는 값과 나머지 것들을 비교해서 자리 바꿈하는 거거든요. 보시면 오름차순이기 때문에 37과 17은 당연히 자리가 바뀌겠죠. 그러면 17과 37이 되고요. 그 다음은 40과 35가 되겠죠. 자, 보시면 17과 40 자리 바꿈 없죠. 17과 35도 자리 바꿈 없죠. 그러면 얘가 2회전 결과가 되겠죠. 14, 17, 37, 40, 45가요. 자, 그럼 3회전은 요 37이라고 하는 숫자를 기준으로 자리 바꿈을 하는 건데요. 37과 40은 자리 바꿈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런데 37과 35는 자리 바꿈이 이루어지겠죠. 그럼 여기가 35가 되고요. 그 다음 자리 바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40은 그대로 있겠죠. 그 다음은 37이 되겠고요. 앞에 있는 숫자는 14, 17은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죠. 이게 3회전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결과에 해당이 되는 건 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 마지막 4회전까지 해야지 정렬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겠죠. 네 번째 값과 마지막 값을 바꿔서 4회전 결과가 이루어집니다. 형상관리 도구와 기능이 거리가 먼 것 그랬는데 형상관리는 또 다르게 우리가 버전관리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정규화라고 하는 것은 형상관리와 거리는 멀죠. 그 테이블의 속성에 따라서 그 특성을 이용해서 그 테이블을 손실 없이 분해해 가는 것이 우리가 정규화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규화는 형상관리와는 거리가 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밑에 이제 그 형상관리와 관련되는 용어들이 조금 보이시네요. 체크인이라고 하는 것은 체크아웃한 파일이 수정이 완료가 된 다음에요. 그 레파지토리라고 하는 저장소의 새로운 버전으로 갱신하는 것을 체크인이라고 부르고요. 체크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 수정하기 위해서 그 레파지토리라고 하는 저장소에서 파일을 갖고 오는 걸 뜻하는 거고요. 커밋이라고 하는 것은 체크인을 수행을 할 때 그 이전에 갱신된 내용이 있을 경우에 이런 것들이 충돌이 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갱신을 완료하는 것이 커밋입니다. 형상관리와는 상관없는 건 정규화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프리오더 운행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뜨리를 운행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 하나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표현하는 프리오더라고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인오더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포스트오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프리오더는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하시는 게 편하냐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프리가 앞이라는 뜻이고요. 포스트는 뒤라는 뜻이고 인은 그거 안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제 그 루트를 맨 앞으로 갖고 오는 걸 뜻하고요. 얘는 루트를 가운데로 갖고 오는 걸 뜻하고요. 포스트는 루트를 맨 뒤로 갖고 가는 걸 뜻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프리오더를 운행할 때 제일 먼저 루트를 먼저 갖고 온 다음에 그 다음에 루트 다음에 레프트 그 다음에 라이트 객체를 갖고 오는 것을 우리는 프리오더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가장 먼저 탐색이 되는 게 누구냐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탐색이 되는 건 루트에 해당이 되는 A가 되겠죠. 소프트웨어의 품질 목표 중에 주어진 시간 동안에 오류 없이 수행이 되는 정도를 뜻하는 게 뭐냐 그랬거든요. 자, 우선 직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성질을 직관성이라고 부르고요. 사용 용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얼마나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느냐라는 뜻이고요. 이식성이라고 하는 건 다양한 하드웨어 환경에서도 문제없이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식성이거든요. 그러면 주어진 시간 안에 오류 없이 수행이 되는 정도를 뜻하는 건 신뢰성에 해당이 되겠죠. 알고리즘 설계 기법과 거리가 먼 것 그랬거든요. 자, 우선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방법은 분할, 디바이디드, 컨커 그래서 이거는 분할 통치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드 기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건 이제 탐욕 알고리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백트래킹 기법도 있고요. 동적 계획법이 있는데 스택 블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알고리즘 설계 기법하고는 거리가 멀고요. 이거는 그 메모리를 적재할 때 데이터를 메모리에 적재할 때 그 클래스나 메모리에 적재할 때 사용하는 코드 그룹을 스택 블럭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스태틱 블럭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제품 소프트웨어에서 형상관리 역할로 틀린 것. 형상관리 문제는 앞부분에서도 나왔었죠. 형상관리는 그 버전관리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된다 그랬어요. 소프트웨어의 변경사항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 개발이 되는 일련의 활동을 우리는 형상관리라고 부릅니다. 프로젝트 개발 비용의 효율적인 관리는 사실 프로젝트 개발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라는 것은 소프트웨어 형상관리하고는 의미가 좀 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품 소프트웨어 패키징 도구 활용할 때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을 물어봤거든요. 제품 소프트웨어 패키징을 할 때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은 내부 컨텐츠에 대한 보안은 고려하지 않는다. 내부 컨텐츠에 대한 보안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내부 컨텐츠의 보안은 암호화나 보안은 반드시 제품 패키징을 할 때 고려해야 될 상황입니다. 패키징이라고 하는 게 묶는 거잖아요. 제품 소프트웨어의 배포를 위해서 패키징을 수행할 때요. 디지털 콘텐츠의 어떤 지적 재산권이나 이런 것들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기능, 또 안전하게 유통하고 배포하는 것들을 보장하는 것을 제품 소프트웨어 패키징 도구라고 부릅니다. 제품 패키징 도구에서 고려할 사항에는 내부 콘텐츠에 대한 보안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디지털 저작권 관리라고 되어 있죠. 오류를 감지하고 복구하는 기술은 디지털 저작 관리에 해당이 되는 기술은 아니에요. 자, 그 디지털 저작권 관리 기술에는 크게 암호화 기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키를 관리하는 기술이 있고요. 또 암호화 파일을 분배하는 파일을 생성하는 게 있고요. 또 식별하는 것들이 있고요. 또 저작권을 표현하는 게 있고요. 정책을 관리하거나 또 라이센스의 발급과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게 있는데요. 컨텐츠의 오류와 감지, 이거는 디지털 저작 관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물리적인 데이터 저장소에 파티션을 설계할 때 파티션 유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선 기본적으로 파티션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범위 분할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해시 분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합 분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유닛 분할이라는 말 자체는 사실 없습니다. 파티션이라는 건 나눈다라는 의미가 파티션이겠죠. 범위라고 하는 것은 지정된 열의 값에 따라서 그 열의 값을 기준으로 분할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해시분은 해시 함수를 이용해서 분할하는 걸 뜻하고요. 조합 분할이라는 건 범위 분할하고 해시 분할, 그러니까 범위 분할을 하고 난 다음에 해시 함수를 적용해서 다시 한번 분할을 하는 것을 조합 분할이라고 부릅니다. 자, 다음
설명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의 통합 테스트 유형이 뭐냐라고 물어봤거든요. 자, 깊이 우선 방식이다. 또는 너비 우선 방식이다. 상위 컴포넌트를 테스트하고 난 다음에 점증적으로 하이. 자, 위에 거를 하고 난 다음에, 자, 말 써있네요, 이게. 위에 있는 테스트를 하고 난 다음에 점점 아래로 내려온다. 딱 봐도 뭐겠죠? 탑다운 방식이겠죠? 하향식 통합 테스트 방식입니다. 테스트 초기에서부터 사용자에게 시스템 구조를 보여줄 수 있는데요. 그 상위 모듈에서부터 테스트 케이스를 구현을 해서 점점점 밑으로 내려오는 방식, 이것을 하향식 통합 테스트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때 다음 기술 중에 대한 다음 설명이 무엇이냐 라는 얘기인데요.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한 비동기 통신 기술로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XML의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술을 우리는 아작스라고 부르거든요. 여기서 프로시저라고 하는 것은 절차형 SQL을 활용해서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일종의 트랜잭션 언어를 우리는 프로시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는 절차형 SQL 언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트리거라고 하는 용어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요. 데이터의 삽입이나 삭제, 갱신 이런 것들이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할 때마다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자동으로 수행해주는 절차적인 SQL이 트리거입니다. 그리드라고 하는 건 탐욕 알고리즘이겠죠.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기법 중에 하나예요. 완벽한 해결책보다는 차선책을 목표로 해서 상황에 맞게 그때그때마다 해결책을 즉석에서 모색하는 방식을 그리드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소프트웨어 제공학의 소프트웨어의 재개발에 비해서 소프트웨어 제공학과 소프트웨어 재개발에 비해서 갖고 있는 장점이 뭐냐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선 소프트웨어 제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개발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에 핵심을 갖고 있습니다. 새로운 요구에 맞도록 기존의 시스템을 이용해서 조금 더 나은 시스템으로 구축하고 새로운 기능들을 추가해서 소프트웨어 성능을 향상하는 걸 소프트웨어 제공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개발 시간의 증가가 아니라 개발 시간을 또 비용을 줄이는 것이 소프트 제공학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알파 테스트와 베타 테스트, 이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알파 테스트와 베타 테스트를 수행하는 건 언제 하느냐? 인수 테스트에서 최종적으로 프로젝트가 완료가 되고 이것을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인수할 때 배포하기 전에 하는 테스트를 우리는 인수 테스트라고 부릅니다. 인수 테스트 안에는요. 사용자 인수 테스트가 있고요. 운영상의 인수 테스트, 또 제약상의 인수 테스트, 규정상의 인수 테스트가 있고요. 그 다음 알파 테스트와 베타 테스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뜨리의 차수라고 되어 있죠. 자, 뜨리의 차수, 디그리는 가지수예요. 이런 것들을 가지수라고 부르는데요. 주어져 있는 뜨리의 차수는 이 가지수가 제일 많은 걸 고르면 되거든요. 그럼 얘는 2개죠. 그런데 얘는 지금 몇 개죠? 3개죠. 그럼 뜨리 중에 가지수가 제일 많은 건 3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뜨리의 가지수라고 부릅니다. 자, 릴레이션 아래 모든 결정자가 후보키면 그 릴레이션은 어떤 정규형에 속하는가라는 질문인데요. 결정자가 후보키인 정규형은 BCNF 정규형이라고 부릅니다. BCNF 정규형은 이제 세 번째에 있는데요. 정규형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정규화되어 있지 않은 테이블을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면 이상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손실이 없이 그 테이블을 세분화하는 것이 정규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요. 정규화가 되어 있지 않은 것들을 정규화하는 것이 제1정규형이거든요. 제1정규형의 핵심은 도메인이죠. 그래서 모든 도메인의 값들은 원자값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게 제1정규형이고요. 제1정규형에서 부분 함수적인 종속관계를 제거하는 게 제2정규형입니다. 그래서 제2정규형의 핵심은 부분함수적인 종속관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기본 키가 아닌 또는 기본 키의 일부만 가지고 다른 키를 결정하는 걸 말하고요. 제2정규형에서요. 이행적인 함수적인 종속관계를 제거하는 게 3정규형이죠.
이행적인 함수적인 종속관계라고 하는 것은 완전 함수적인 종속관계를 만들어낸다는 뜻이에요. 기본 키가 아닌 키가 다른 키를 결정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완전 함수적인 종속관계인데요. 그건 이 제3 정규형이다. 그 다음에가 이제 결정자이면서 후보키가 아닌 정규형이 우리가 말하는 BCNF. 이 BCNF 그래서 우리가 이걸 BCNF 정규형이라고 부릅니다. 자, BCNF에서 4정규형으로는 다치 종속이 있고요. 제4 정규형에서 제5 정규형으로 갈 때는 조인 종속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저는 일반적으로 이걸 외울 때 도부, 이결, 다조 이렇게 외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첫 글자만 따서 여러분들도 이해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우선 이렇게 표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릅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이걸 릴레이션 또는 우리가 표라고 부르는데요. 자, 릴레이션은 하나죠. 표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고객 아이디나 고객 이름, 거주 도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다시피 이제 속성 또는 이것을 우리가 열 또는 우리가 필드라고 표현하는데요. 속성의 의미는 어트리뷰트니까 어트리뷰트는 3개가 되겠죠. 그 다음 요 각각의 줄들을 우리는 튜플이라고 부르는데요. 튜플은 지금 몇 개가 있나요? 5개가 있죠. 그래서 하나의 릴레이션과 3개의 어트리뷰트와 5개의 튜플로 이루어져 있다. 일반적인 릴레이션은 이 속성과 튜플, 행과 열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릴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튜플을 행이라고 부르고요. 속성을 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튜플의 수를 다 더해서 5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커디널리티 또는 기능, 대응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하나의 릴레이션을 구성하고 있는 이 디그리의 모든 수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3의 디그리라고 불러요. 디그리는 3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커밋과 롤백 명령어를 보장하는 트랜잭션의 특성이라고 그랬는데요. 우선 커밋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트랜잭션이 올바르게 수행이 돼서 완료가 됐을 때, 성공적으로 완료가 됐을 때 데이터베이스에 영구적으로 보장을 하는 것을 커밋이라고 부릅니다. 롤백이라고 하는 것은 트랜잭션을 수행하는 도중에 예기치 않는 문제가 발생하거나 트랜잭션 수행에 오류가 발생을 했을 때는 트랜잭션 수행을 중단하고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복구하는 것을 롤백이라고 부릅니다. 자, 트랜잭션의 특성은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저는 이것을 이렇게 약어로 이렇게 외우거든요. ICIT 이렇게 약어로 외우실 수 있는데요. 아토믹이라고 하는 게 원자성이고요. 이게 일관성이고요. 독립성이고요. 영속성 이렇게 외우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원자성이라고 하는 것이 all or nothing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랜잭션을 연산을 수행했던 데이터베이스에 모두 반영을 하거나 반영을 해서 완료를 시키거나 아니면 전혀 반영을 하지 않고 복구시킨다 라고 하는 게 이 원자성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이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트랜잭션이 성공적으로 완료가 돼도 언제나 그 안에 사용했던 데이터들은 일관적으로 유지가 돼야 한다라고 하는 게 일관성이고요. 자, 아이솔레이션이라고 하는 독립성은요, 하나의 트랜잭션이 아니라 여러 개의 트랜잭션이 동시에 병행 처리를 수행을 할 때 다른 트랜잭션이 작업하고 있는 도중에 또 다른 트랜잭션이 끼어들지 못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독립성 또는 격리성이라고 부르고요. 듀어빌리티라고 하는 이 영속성 또는 지속성은요, 성공적으로 완료가 된 트랜잭션의 결과를 영구적으로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특성을 우리는 듀어빌리티, 영속성이라고 부릅니다.